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정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총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이놈의 정권 언제 끝납니까? 윤석열은 언제 내쫓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늘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 왔다고. 네, 다 왔습니다. 사실 그렇죠. 솔직하게 말해서 박근혜였다면 벌써 한 두세 번 정도 탄핵을 당했을 상황 아닌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중에 몇 가지만 박근혜 때 일어났더라도 박근혜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나쁜 황당한 일을 저지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국힘당을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이찍들이 다시는 박근혜처럼 탄핵당하는 그런 일을 안 만들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탄핵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로 탄핵 안 시킨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근혜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죠. 이럴 때에서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칫 잘못했다가는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 경제 위기 그 근원을 따지면 윤석열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도 이 상황을 알아요. 경제 위기의 지지율 추락에 여권에서는 내분까지.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군대 아니면 검찰이에요. 근데 검찰은 이미 너무 많이 써먹었어. 그래서 검찰이 무슨 짓을 해도 잘 안 먹힙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금 몇 번을 우려먹습니까?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저렇게 모함을 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여론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짐이란 손톱끝만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전쟁 같은 거죠. 전쟁 그리고 계엄령, 북풍과 계엄령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고 있죠.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오늘 개최한 집회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그 전쟁을 빌미 삼아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보여주고 있다. 제가 말씀을 지금 그런 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경제위기, 지지율 추락, 여권 내분 이런 복합위기 속에서 윤석열의 선택은 전쟁 아니면 계엄령일 것이다.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추락 중입니다. 거의 매주 새로운 최저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죠. 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20%입니다. 딱 20%였어요. 두 번째죠. 지난달에도 20%까지 떨어졌다가 잠시 20%, 23%로 회복됐다가 다시 22, 20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거의 바닥까지 왔다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도 안 되는 지지율 나오기는 정말 어려워요.
모닝 콘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은 이미 16%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지구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기시다와 엇비슷한 상황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모닝 콘설트 여론조사 결과와 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좀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 이제 국내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결과 지지율 추이를 보이는 것이 갤럽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요. 서울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17%입니다. 그리고 경기와 인천은 18%, 대전, 세종, 충청의 지지율로 27%, TK 쪽 지지율도 28%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윤석열 지지합니까? 라고 했을 때 5명 중에 1명 지지한다라는 말이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란 거죠. 게다가 TK를 빼고 나면 20% 아래로 추락한다라는 결과도 나오는 겁니다. TK에서 26%이기 때문에 뭐 포함시킨다 해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듯이 TK에서도 지금 윤석열은 바닥세를 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문제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김건희를 감싸 안고 김건희가 떨어지면 자기가 무슨 죽는 것처럼 아주 쇼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김건희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생전에 오지 않던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 개원식에도 안 나타났던 윤석열이 갑자기 국회에 가가지고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급했다라는 얘기죠.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는데 문제는 국힘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건희와 한동훈이죠. 윤석열은 여기서 딱히 별 감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만 아니면 윤석열과 한동훈 화해하는 것은 시간 문제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가장 강하게 끼어 있는 사람이 바로 김건희잖아요. 바로 김건희 때문에 국힘당이 현재 내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을 가장 강하게 지지해줘야 될 국힘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죠. 물론 현재 국힘당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 혹은 김건희와 한동훈이 붙었을 때 한동훈 쪽이 많이 불리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한동훈이 지금 뭐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거 그래 봤자야. 지금까지 다른 국힘당의 다른 당 대표들은 뭐 그렇게 버티지 않았던가요? 당장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팬덤을 가지고 있잖아. 아주 오래된 팬덤. 한동훈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팬덤이 아니라 그나마 이준석은 꽤 오래된 팬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서 당을 만들어도 땅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이준석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쫓겨갔던 게 국힘당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버틴다고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결정타는 검찰 쪽에서 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검찰이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식의 얘기만 나와도 상황은 급변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검찰이 한동훈을 수사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벌써 어떤 게 나온다고요? 네. 내부 총질러 한동훈은 사퇴하라. 이런 그 시위 피켓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는 뽕구라 이렇게 된 그런 피켓도 등장했다고 하죠. 자, 보시다시피 국힘당 내에서 한동훈의 위치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한동훈이 무슨 강연회를 열었대요. 근데 강연회 식장 안에까지 쳐들어와서 한동훈 배신자라고 소리 지르고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강연장 밖에는요, 피켓을 들고 한동훈 규탄한다라는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어요. 대구에서조차도 그런 겁니다. 아니, 오히려 대구에서 한동훈 배신자 뭐 이런 식의 그 반응이 더 많다고 할 정도예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 것은 한동훈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국힘당의 상황은 내전 상황인 거죠. 그 내전이 윤석열 한동훈의 내전이든 김건희 한동훈의 내전이든 아무튼 내전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지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분열까지 겪고 있는 거죠. 요인은 사실 뭐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갈등을 벌이는 것도 그렇고 원인은 사실 하나죠. 예,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하나만 없어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갑자기 확 폭등할 수도 있고요. 한동훈과의 이 갈등도 다음날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은 그걸 못하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보면은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벌써 한 1년 전부터 윤석열을 향해서 보수 진영,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우리가 말할 때는 수구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 그 동네 원로들이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뭐라고 해? 주문을 넣었습니다. 야, 김건희 내보내. 김건희 말 더 이상 들으면 안 돼. 오죽했으면 김건희를 폐서인시켜서 사과로 내쫓으라.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지금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닌데 1년 넘게 들어왔는데 윤석열의 반응? 그건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좀 까불지 마.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 마누라 얘기는 이제 하지 마. 라는 식의 대응을 보였어요. 싫다라는 거야. 듣기 싫다. 나한테 말하지 마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 국힘당의 문제, 윤석열의 문제, 지지율 하락의 문제는 앞으로도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은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가서야 김건희와 결별 이런 걸 꺼내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국내적으로 윤석열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윤석열을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의정 갈등 문제도 엄청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의료가 붕괴 단계에 들어섰다. 아니, 붕괴는 이미 다 됐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조금 있으면은요, 바로 이 의정 갈등 때문에 이 의사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됩니다. 조만간 1년이 돼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윤석열 정권은 해법 하나 내놓지 못했고 계속 의료는 붕괴되고 있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길바닥에서 죽고 있습니다. 한덕수 같은 놈은 이 상황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죽다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같은 놈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엄청난 그 진정성과 실력을 가지고도 이 정권을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덕수 같은 놈이 부총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한덕수 같은 놈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찍찍 갈겨대고 있는 겁니다. 참 뻔뻔스럽죠?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의 민낯이 어떤 것인지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경제 성장이 지금 1%가 안 된대요. 0.1%니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올해 들어서 성장률이
도합 아무리 합쳐도 2%가 안 돼요. 한덕수가 뭐라고 큰 소리를 떵 쳤느냐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가 될 거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그러면서 뭐 한 해 두 해만 사실 겁니까? 한 해만 살고 마실 거예요? 이딴 개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아주 나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수출도 거의 지금 제자리 걸음을 원치 못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늘자 환율이 1389원, 1400원대를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이달 들어서 계속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환율이 쭉 오릅니다. 380원대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390원대를 돌파했는 상태예요. 매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시장의 장중 환율은 390원, 1400원까지 올라가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환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370원대로 떨어진 일이 계속 며칠째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일주일 넘었습니다. 10월 들어서 계속 환율은 오르고 있고 마침내 1400원대를 돌파하려고 하는데 직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환율이 겨우겨우 1400원대는 넘지 않는데 이제 그게 한계치까지 온 겁니다. 1389원까지 오늘 환율이 급등을 한 상태예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며칠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중이면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외화가 동원이 됐을 겁니다. 외환 보유가 상당히 동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상당한 국고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급한 때 만약에 경제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비상금이 그만큼 줄게 되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인 거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왜 자꾸 환율이 오르죠? 왜 환율이 오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수출 부진입니다.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니까 외화가 국내에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 국내에 외화가 부족하죠. 그러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 들어와 있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여요. 이미 많이 빠져나갔는데 추가로 빠져나가는 거 있다는 거죠.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외국 투자자가 아니라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빠져나갔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조차 이제 도망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닉 바잉인 거죠,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면은 당장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요즘 많이 하세요. 주가가 워낙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55,000원까지 떨어졌대요. 8만 전자니 7만 전자니 올 초까지 뭐 8만 전자가 됐는 등, 뭐 7만 전자가 됐다는 등 그런 헛소리들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55,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올 초에 6만 전자, 7만 전자 시대 왔다고 막 큰 소리 쳤었죠. 그런데 7만 전자인데 갑자기 뚝 떨어졌지. 그럼 뭡니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켰다가 버티지 못하고 지금 빠져나온 거예요. 야,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왜 삼성전자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간단하죠.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못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온갖 소문들이 지금 난무합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블라인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블라인드에 올린 글 내용을 보면 뭐 어떻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지금 이미 하이닉스 반도체한테 뒤지고 있다. 대만을 못 쫓아가는 건 둘째고 하이닉스한테까지도 뒤처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삼성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직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계속 기술적으로도 대만이나 이런 데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 2년 사이에 갑자기 기술력이 확 빠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나노 그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생산 장비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나노를 성공했다는 둥, 근데 아직까지 삼성은 4나노도 지금 수율이 별로 안 좋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에 생산력 같은 경우도, 기술 같은 경우도 물건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도 빨리빨리 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니까 추가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4나노에서 2나노로 빨리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근데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니까 돈이 없어. 왜? 안 팔리니까. 그래서 결국에 대만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삼성은 지금 물건이 이렇게 안 팔리는데? 네, 사실은 미국이죠. 미국이 삼성전자 제품을 안 삽니다. 애플이 안 산 지는 오래됐죠. 원래는 인텔하고 매우 끈끈한 관계였는데 인텔도 지금 삼성 제품을 안 산답니다. 엔비디아, 이 세계적인 그 AI 프로세서 혹은 그 그래픽 GPU라 그러죠. 그래픽 프로세서 이 생산업체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삼성 걸 안 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거를 쓰는 큰 업체들이 없는 거예요. 대규모 소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거는 만들어도 안 팔리는 겁니다. 아니, 왜 미국에서 삼성 걸 이렇게 안 사죠? 사실은 의도적으로 안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삼성은 결국 한국 경제에서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삼성이 잘 팔려야 다른 것도 따라 성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상태가 미국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레짐 체인지를 하고 싶은 겁니다. 레짐 체인지를 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죠.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경제 봉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쓰는 방법이 삼성전자가 해외 판매하는 거, 삼성전자의 거래처를 목을 죄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건을 사지 못하게. 결국 이거는 경제 위기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안팎으로 사면 초과인 상태인 겁니다. 아무도 윤석열 편이 없어. 심지어 미국마저도. 윤석열 툭하면 한미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근데 이미 미국은 윤석열 버린 지 오래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죽자사자 누구를 매달리고 있다? 예, 죽자사자 지금 일본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꽤 좀 좀스럽다고 그래요. 은근히 뒤끝이 좀 오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뒤끝 오래가는 바이든한테 바이든 이 새끼 이렇게 했으니 달리 하겠습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바이든 이 새끼가 아니라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거 가지고 더 말이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새끼에 더 열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란 말은 있었던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이든은 지금 은근히 복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윤석열 정권이 있으면 삼성전자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끝이야.
아마 그와 관련된 메시지가 이미 전달이 됐을 걸로 보여요. 자, 경제고 뭐고 간에 지금 윤석열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여기서 무언가를 돌파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 결정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은 거는 계엄령 아니면 북풍입니다. 그런데 이 마중에 때마침 북한의 특수부대가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갔다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러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뭐 하나 만들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기호, 신원식 이런 애들이 까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한기호가 신원식한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이거 의도적으로 흘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그 문자 메시지 보면 그 기자들이 다 사진 찍는다는 거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웬만한 정치인들 다 자기 핸드폰에 사생활 보호 필름 붙여요. 그러니까 옆쪽에서 찍으면 안 보이게끔 그 사생활 보호 필름 다 붙이거든요. 그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 근데 그것도 없이 문자 메시지 주고받다가 딱 걸렸다? 그 의도적으로 한 거지. 그거 뭐예요? 이 자체,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빌미 삼아서 뭔가 국내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니, 솔직히 어떻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까지 뭔 수단으로 폭격을 하며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폭격해 달란다고 해서 폭격해줘? 맨입에? 아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뭐 폭격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예, 그거는 사실 의도적으로 흘린 거죠. 왜 의도적으로 흘렸다? 예, 실제로 폭격을 하라가 아니라 그런 문자가 오갔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문자가 가가지고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폭격을 했다. 그래서 북한군 애들이 죽었다. 그러면 러시아가 한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아무리 걔네들 출신이 북한이라고 해도 현재 소속은 러시아군이잖아. 근데 러시아군을 한국군이 가서 공격을 했다? 그래서 엄청 병력 손실이 났다? 뭐예요? 예. 러시아에 대한 직접 공격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럼 가만히 있겠어?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뭘 할 것 같습니까? 계엄령이지, 지금. 윤석열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싶은데 바로 그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다고요? 미군 사령관이 평택시장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택시장을 만나가지고 시민들을 대피시킬 방공호를 지금 점검해봐라. 방공호 점검을 해봐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평택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방공호 점검을 시작하라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공호 이런 거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이상 없죠.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미군 사령관이 그 방공호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거 점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 그냥 했겠습니까?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김민석이 잘못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확인된 거로는 뭐냐?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택시장을 만난 것도 맞고 평택시장한테 방공호 점검 얘기를 한 것도 맞아요. 평택시장은 바득바득 지금 당장 전쟁이 날 터이니 방공호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말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지 생각이고 뜬금없이 지금 와중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공호를 점검하라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한반도를 엄청 위험한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한국에서 어느 쪽이 먼저 전쟁이 터질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방공호 얘기까지 나온 거죠. 이런 상황 지금 윤석열이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윤석열은 이렇게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켜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정 안 되면은 계엄령까지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은 사실상 전쟁 위기로 한반도를 끌고 가서 부수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젊은이들이야 피를 흘리든 말든,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든가 말든가 지는 권력을 지켜야 된다. 이것인 거죠. 참, 제가 이런 말을 전해드리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시 주제에 부동시 따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요? 그거를 군 장성 출신이라는 것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 이게 뭔 일입니까? 참 정말 슬프고 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